안녕하세요. 에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 정말 이 기사 보고 나서 '한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이 정치인들 제정신인가?'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기사가 뭔가 하면요. 주식과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포괄적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 댓글을 찾아봐도 웃깁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기만 해도 부부로 보는 거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떨어진 만큼 정부에서 갚아줄 거냐. 근데 더 웃긴 거는 주가에 대한 하락은 개인의 손해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데요. 그럼 이게 과연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회주의 법안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헌재라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재에서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없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통과도 못할 법안인데 왜 신경 쓰냐?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구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좀 오래 투자해 보면 알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바로 정치적인 안정성이에요. 우리 같은 뭐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글로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할 것 없이 이런 뭐 반기업적인, 반시장적인, 반자본적인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장에 대해서 상당한 악재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요, 미사일을 쏘고 중국이 대만 침투 훈련에도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TSMC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계속 올라요. 실적만 좋아하면. 반면에 이런 반기업적인 법안이 주가에 있어서는 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뭐 9천이고 계속해서 오른다던데, 한국 뭐 경제가 좋은 거 아니냐. 아, 그건 절대 아니죠. 한국 경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순수한 반도체 호황발이에요. 반도체 랠리 때문이죠. 왜 그럼 계속 오르냐? 일반적으로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그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급되는 물량보다 살려는 사람, 다시 말해 수요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랠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랠리라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보통 5년 단위로, 4년에서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렇게 반도체 이 사이클이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요. 말 그대로 헬게트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를 안 볼라 그러면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레이 달리오와 같은 천지도 아니고 레이 달리오처럼 유능한 서포트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국장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호랑 같다는 거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자본가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될수록 결국은 피를 보고 죽어가는 것은 우리 같은 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유세 하면 가장 유명했던 나라가 어딘가요? 프랑스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가 그 연대 부유세 때문에요. 200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 16년간 자산가가 무려 6만 명의 이민이 갔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요, 단지 35유로를 더 거두려고 했어요. 하나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거 걷어서 복제해주겠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천억 유로예요. 하나로 351조 원이나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70억 유로씩 세금이 펑크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부유세를 폐지하고 복지 예산까지 삭감했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노르웨이 예를 들어도요. 노르웨이에 있는 그 노동당 정부가 부유세를 1.1%를 인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억 4,600억 달러를 더 걷어서 복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렇게 장밋빛 플랜을 이렇게 짰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산가들의 자산이 540억 달러나 하나로 83조 원이나 노르웨이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세수 감소분이 매년마다 수억 달러에 이르러서 그 정부의 재정이 빵꾸가 나고요. 결국엔 그 펑크난 그 세금을 우리 같은 국민이 세금을 더 올려서 메꿨다는 거예요. 결국 피를 보는 거는 우리 같은 서민이란 겁니다. 복지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스웨덴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롤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스웨덴마저도 부유세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는 개인의 자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으면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정책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실현 이익과세가 왜 코스피 악재인가? 글로벌 헤지펀드나 외국인 투자은행, 자산운용사들이요, 그 국가의 투자 비중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거를 북한에 미사일 날리는 것보다 그런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때마다 MSCI 한국 지수 있잖아요. 그 EWY 등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천억 달러씩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실현 이익과세가 실제로 적용된다 해도 피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는요, 국가 간의 조사 조약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안 내요. 본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관이나 국내 연기금, 한국인 개인 투자자의 부담만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자국민을 괴롭히는 저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 반시장적인 이런 악법들을 내니까 요즘 어떤 뉴스가 떴어요. SK하이닉스가 7월 달에 미국 나스닥에다가 이렇게 상장한다잖아요. 그 상장 규모는 45조 원 규모인데 이유는 그래요. 그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데 45조 원이 없어서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 실제로 LS 증권의 예측치를 보면요. 올해 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271조 원으로 예상했어요. 그러면 271조 원이라 본 회사가 45조 원이 없다? 다 핑계인 거죠.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이유를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하이닉스가 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까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규제가 많고 상속세랑 밸류업의 압박 등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결국은 그 미국 주주의 압박을 핑계 삼아서 국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나 지배 구조의 압박을 돌파하는 고도의 레버리지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을 미국으로 빼돌리는 합법적인 돌파구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때마다 코스피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해보면 우리가 코스피 불장에도요 사실은 2차 전지나 로봇주, 바이오 테마주 같은 그런 주식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익률이 마이너스잖아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대붕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장이 그냥 답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국장을 투자하더라도 올바른 투자 철학으로 올바르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국장을 투자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할 때 하던 그런 버릇들을 못 버리고 매일 뭐 차트나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항상 말하지만 차트는 이거는 사주팔자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막상 공부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백미러만 보고 운전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올바르게 투자하려면요. 기업의 실적과 이익 같은 본연의 가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꾸 차트 보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투자인 S&P 500을 보면요. 지난 한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9.8에서 한 10.5%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이런 S&P 500도요.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닝 했던 사람들보다 이런 월가 통계를 봤을 때 20년 동안 가만히 보유했던 사람이 수익률이 수십 배가 높다는 겁니다. 예. 괜히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가 서지를 놓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지는 랠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갑자기 반동 포인트 생겨서 주식이 크게 오르는 그런 구간을 서지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월가는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월가처럼 슈퍼컴퓨터 알고리즘 이런 거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방법은 없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식 시장을, 성공할 수 있냐? 그런 방법 없는 건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 고민하다가 찰리 먼거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찰리 먼거가 이 사람이거든요. 예. 워렌 버핏의 평생 투자 파트너이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정립시켜 준 사람이에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찰리는 나를 담배꽁초나 줍던 투자자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도록 이끌어준 설계자이다. 그럼 찰리 먼거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우리처럼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요. 본인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기업, 그리고 누구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우량 기업을 찾았었어요. 일례로 코카콜라나 애플 같은 기업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수익은 사고 파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매달 적금하듯이 미국의 우량 주식을 사서 모으면 복리의 마법으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보였던 코카콜라 차트만 봐도 명확한 거예요. 코카콜라도요, 장기적으로는 크게 올랐지만, 이렇게 세분하게 보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파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사도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29,000원대 이렇게 코카콜라 샀던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 보유로 들고 있으면요, 지금은 13만 원 정도 하니까 엄청난 차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럼 찰리 먼거는 기업을 고를 때 어떤 거를 많이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찰리 먼거가 가장 많이 본 거는요, 시장의 독점력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구글의 유튜브나 애플 아이폰 같은 그런 상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파를 봤고요. 높은 전환 비용을 봤어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인스타하다가 다른 SNS로 못 넘어가잖아요.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많이 봤는데요. 유튜버처럼 이용자가 많아지면요, 이거는 독점적인 기업에 대해서요, 시장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살리먼건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사업 모델이 압도적인가, 대체 불가능한 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아까 엔비디아 젠슨 왕처럼 정직하고 능력 있는 CEO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러한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퇴근하고 나서 잠깐 유튜브 잠깐 보고 주식을 자꾸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찰리먼거 같은 이런 훌륭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직접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 또 이렇게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높을수록 원화 보유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원화를 보유하면 안 되느냐? 실제로 이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원화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요, 원화 평균이 1,100원에서 1,160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1,540원까지 높아졌어요. 이게 단기적인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됐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라는 거죠. 앞으로도 원화가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가 떨어질수록 내 자산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워린 버핏은 어떻게 자산 비율을 관리했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요. 워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저평가될 때는 보통 이렇게 미국 우량 주식의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티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렇게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고평가 시기가 오면 이제 우량 주식에 좀 이렇게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량 주식의 그 비중을 한 40% 정도 가지고 있고, 미국의 TV를 한 60% 정도 이렇게 늘렸습니다. 요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화를 갖고 있기보다는 미국의 TV를 갖고 있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래야지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 TV는 뭐냐? 미국의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말한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가장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의 적금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또한 그 금리도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TV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